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격시사 정창준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1차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김문수, 안철수, 한동훈, 홍준표 예비후보가 4강 문턱을 넘었습니다. 경선 구도가 탄핵 반대파와 탄핵 찬성파 2대2 구도로 짜여진 가운데 한덕수 대행 출마와 반명 빅텐트가 변수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관련 이슈를 포함한 대선 이슈들에 대해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차례로 만나보겠습니다. 3부에선 이종훈 정치평론가와 함께 국민의힘 민주당 경선 상황 좀 더 깊게 분석해보겠습니다. 정격시사는 유튜브로도 실시간 방송됩니다. 4월 23일 수요일 정격시사 출발합니다. 뉴스브리핑 시작합니다. 한국경제신문 최영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4강이 가려졌습니다. 네, 김문수, 안철수, 한동훈, 홍준표 후보로 압축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당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없다는 이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각 후보의 득표율과 순위를 공개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번 1차 경선이 일반 국민 4천 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는데요. 역선택 방지가 적용돼서 국민의힘 지지층 그리고 무당층으로 조사 대상이 좀 국한됐습니다. 그래서 관심은 이른바 3강이라고 하죠. 김문수, 한동훈, 홍준표 후보 외에 누가 한 자리를 차지할지 관심이 쏠렸는데 이 나경원 후보가 막판 상승세를 보였지만 중도 확장력을 내세운 안철수 후보가 결국 4강에 들었습니다. 오늘 미디어데이를 시작으로 2차 경선 레이스 돌입하죠? 그렇습니다. 이제 주목할 포인트는 탄핵 찬성파인 안철수, 한동훈 후보 대 이 탄핵 반대파인 김문수, 홍준표 후보 이렇게 2대2 구도가 이제 펼쳐지게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결과로 여론을 후보들이 어느 정도 확인한 만큼 좀 입장이 미묘하게 변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점을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일단 내일과 모레는 주도권 토론회, 26일은 4명의 후보자 간 토론회가 먼저 열립니다. 27일과 28일 선거인단 투표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해서 29일 3차 경선 진출자 2명을 결정합니다. 다만 과반 득표자가 나오면 바로 후보를 확정하고요. 3차 경선은 열리지 않습니다. 2차 경선 후보부터는 후보 선출 방식이 좀 바뀝니다. 국민의힘은 1차 경선에서 일반 국민 여론조사 100%로 했지만 2차 경선과 3차 경선에서는 선거인단 투표 50%,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 방식으로 각각 3차 경선 진출자와 최종 후보를 선출합니다. 민주당 경선도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예비 후보는 SNS를 통해서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이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매주 화요일에 재판 일정이 있어서 선거 운동을 공개적으로 못 하고 있는데요. 대신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네. 보건의료 분야 공약을 발표했는데 이 후보는 지난 의료 대란이 모두에게 고통을 남겼다면서 모든 이해 당사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를 거쳐 의대 정원을 합리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의 합리화는 이 증원의 뜻도 좀 담겨 있는 건데요. 네. 의료 수급 추계위 논의가 필요한 만큼 증원이라는 표현을 직접적으로 쓰기보다는 정원 합리화라고 했습니다. 이 후보는 오는 2040년까지 석탄 발전을 폐쇄하겠다는 기후 공약도 내놨고요. 네. 원자력 발전에 대한 언급은 따로 안 했는데 필요하다면 기존 원전의 수명을 연장하는 방법으로 에너지 공백을 메우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른 후보들은 지역을 찾았습니다. 예, 김경수 후보는 오는 26일 예정된 민주당 호남 대선 경선을 앞두고 이 전북 지역을 찾았습니다. 지방 분권을 강조하면서 5대 권역별 메가시티에 5조 원 이상의 중앙정부 예산을 좀 공약을 했고요. 김경수 후보 공약을 보면은 이 5대 권역에 호남이 하나로 들어가는데 행정구역 개편을 통해 호남 지역 3개의 시도를 하나로 합치겠다는 주장입니다. 김동연 후보는 해양수산부 인천 이전 공약을 하면서 네. 수도권 표심을 공략했습니다. 또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이라든지 국회 세종 이전 후 여의도 부지 공원 조성 계획 등으로 호남과 수도권 표심을 공략했고요. 민주당 후보들은 오늘 오후 4시에 두 번째 토론회에서 정책 대결을 벌일 예정입니다. 이재명 예비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 최종 판단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내려지게 됐습니다. 네, 대법원이 어제 오후에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 전원합의체 첫 합의 기일을 열고
사건 심리에 착수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앞서 대법원은 오전에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의 사건을 배당했다가 곧바로 전원 합의체 회부를 결정했는데 오후에 바로 합의 기일을 진행을 한 겁니다. 첫 심리를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노태학 대법관이 회피 신청을 하면서 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12명의 대법관이 심리에 참여했습니다. 네. 이 대법원은 대법원장이 대법관들의 의견을 들어서 전원 합의체 심리를 위한 합의 기일을 지정한다 이런 내규를 바탕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네. 관심은 대선 전의 결과가 나오느냐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곧바로 심리에 신속하게 들어간 만큼 이 대선을 앞두고 속도를 내는 건 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례적인 신속 심리 움직임에는 이 선거법 사건 재판 기간 준수를 강조해온 이 조 대법원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이 선거법상 이전 대표 사건 상고심 선고는 이 항소심 선고 이후 3개월 이내인 오는 6월 26일 전에 내려져야 합니다. 대법원이 심리에 속도를 낸다면 6월 3일 대선 전 선고도 가능하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1심은 이전 대표에게 피선거권 상실형을, 2심은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네. 만약 이전 대표가 민주당 후보로 확정되고 선거 전 무죄 확정 판결이 난다면 이 사법 리스크 논란은 사라질 전망입니다. 하지만 사건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면 선거 과정에서 대통령 또는 당선자의 재판을 중지할 수 있는지 이 헌법 84조 있거든요. 네. 이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미국과의 관세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네, 최 부총리 지금 워싱턴에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은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각 부처 실무진을 포함한 대표단을 이끌고 이 비행길에 오릅니다. 우리 시각으로 내일 저녁 2+2 회동이 열리죠. 최 부총리는 한미동맹을 새롭게 다지는 논의에 물꼬를 트고 돌아오겠다 이렇게 결의를 다졌는데요. 이번 방미단에는 외교부, 과기부, 농림부, 국토부 이런 관계부처 실무진들이 함께 갈 예정입니다. 네. 이 미국이 상호관세율 산정에 우리나라의 비관세 장벽도 문제 삼고 있는 만큼 해당 사안에 적극적 대응하겠다는 포석이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제외가 됐는데 이 정부는 일단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관세와 연계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앞선 미일 관세 협상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장에 불쑥 나타나고 또 방위비 문제도 거론했거든요. 그런 만큼 한미 협상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재현될 가능성에는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 정부가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에게 미국 관세 조치에 대응해 협조를 요청하는 친서를 보냈다고요? 예, 어젯밤 교도통신이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를 했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은 일본 정부는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 명의 친서를 우장하오 주일 중국 대사를 통해 이제 받았는데요. 네. 이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관세 정책을 잇따라 내놓는 상황에서 이 중국이 미국의 보호주의에 공동으로 대항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좀 호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교도통신은 전했습니다. 다만 교도통신은 이 친서의 구체적 내용과 전달 시점은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네. 일본 정부는 자유무역 체제를 중시하는 입장이고요. 이 중국의 기존 통상 정책을 문제시해왔던 터라 이 중국 측 요청을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그런 전망을 교도는 내놨습니다. 프란치스크 교황 입관식이 어제 열렸습니다. 장례식은 26일에 엄수됩니다. 예, 먼저 입관 영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이제 기존 교황과는 조금 달랐는데요. 원래 교황의 관이 세 겹으로 이제 관으로 제작이 됩니다. 근데 지난해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를 한 개의 목관으로 간소화했습니다. 네. 교황의 시신은 오늘 성베드로 대성당으로 운구되고요. 일반 신도들의 조문을 받을 예정입니다. 장례식은 추기경단 회의에서 오는 26일 토요일 한국 시간 오후 5시에 엄수하기로 결정됐습니다. 교황청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2022년에 이미 작성한 유언을 새로 공개했습니다. 산타 마리아 마조라라는 로마의 한 성당 지하 장식 없는 무덤에 묻어달라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무덤은 반드시 지하에 있고 단순해야 하며 특별한 장식 없이 라틴어로 교황명만 적도록 명시했습니다. 네. 뉴스브리핑 한국경제신문 최영찬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격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30분입니다. 날씨와 교통정보 듣고 전격 인터뷰로 이어갑니다.
전격시사 날씨 정보입니다. 하늘이 다시 맑아졌습니다. 현재 서울에는 구름만 조금 지나고 있고요. 햇살도 따스하게 내리쬐고 있습니다. 다만 볼에 와닿는 공기는 서늘한데요. 현재 기온 서울이 11.6도, 춘천 9.8도, 대전 13.9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크게는 7도가량 낮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낮에는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기온이 25도 안팎까지 크게 올라 덥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과 전주 24도, 춘천 23도, 대전 25도, 대구 22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크게는 7도가량 높겠고요. 평년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다만 동풍이 불어오는 동해안 지역은 강릉 14도, 포항 15도에 그쳐 평년 기온을 밑돌겠습니다. 오늘 수도권과 강원 영서는 대체로 맑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하늘빛이 흐리겠습니다. 당분간 뚜렷한 비 소식 없이 주말까지 전국의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한편 오전까지 동해안을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강풍특보가 발효된 경북 울진에는 순간 풍속 초속 20m 이상의 돌풍이 부는 곳이 있어 시설물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1.6도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의 조한일이었고요. 이어서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의 이현 씨입니다. 네, 자주 막히는 구간 중심으로 속도가 떨어집니다. 사고를 주의하셔야겠는데요. 서울 시내 내부순환도로 성산 쪽입니다. 연희대보다 정체가 조금 심하다 싶으시죠? 앞 시간 연희램프 부근에서 사고 있었습니다. 종암 분기점에서 성산 램프 쪽으로 40분 이상 걸리겠습니다. 고속도로 출근길 살펴드릴게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이고요. 기흥 부근에서 수원 쪽으로 지체입니다. 달래내에서 반포 쪽으로 천천히 이동하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은 일찍에서 금천 쪽으로 속도 떨어집니다. 목포 방향 안산 분기점에서 용담터널 쪽으로 더디게 지나고 있고요. 비봉 부근에서 막힙니다. 평택 시흥고속도로 평택 쪽으로는 남한산에서 남한산 분기점 쪽으로 정체 이어집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정적 인터뷰 먼저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 만나보겠습니다. 이 후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선 후보 등록 후 첫 일정으로 대구를 내려갔고 대구 마라톤 대회도 참여하는 등 대구에 공을 많이 들이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대구가 가지는 중요성은 뭔가요? 보수 진영이 완전히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수 진영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대구에서부터 그 변화를 외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과 탄핵으로 인해 가지고 대구도 그렇지만은 보수 정치권 전반이 침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 속에서 결국 과거에 4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은 이준석을 그 당시에 36세 당대표로 만들었던 데부터 보수의 승리 연속은 시작되었다. 그걸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려고 하는 겁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도 결국 이준석으로 대동단결 그렇게 했을 때 다시 한번 하나의 대안으로서 새로운 보수가 존재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합니다. 현장에서 느껴지는 대구 표심은 좀 어떻습니까? 굉장히 우호적입니다. 예, 저도 대구를 자주 내려가 봤고 그리고 저도 많은 사람들 만나봤지만 윤석열이라는 그 어두운 그림자가 조금씩 거쳐가는 상황 속에서 그럼 그 대안이 누가 돼야 되느냐에 대한 지금 기대 심리와 더불어 가지고 여러 가지 그 안에서의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이걸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출퇴근 인사를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는 정치하면서 항상 이런 출퇴근 인사라든지 다수의 대중을 만날 기회를 찾아다녔습니다. 이건 저희가 여론조사나 이런 것을 매몰돼 가지고 정치를 보게 되면 말 그대로 정치 초고관여층의 생각만 담아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강남역이든 대구의 어떤 번화가든 이런 데 가서 유권자들 접촉해 보면은 여론조사에 나오는 것처럼 뭐 이렇게 정량적으로 지지, 뭐 반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굉장히 주관식 가까운 답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걸 잘 조합해내야 선거에 반영하고 또 유권자가 원하는 것을 메시지 담아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지금까지 뭐 과거 국민의힘의 전당대회를 하든 아니면 동탄을 선거를 뛰든 아니면 어떤 선거에 도전하든 간에 그 부분을 최우선시합니다. 개혁신당 이번 대선의 핵심 키워드, 뭐 선거 구호라고 할까요? 뭐가 있을까요?
저는 미래를 바라봐야 된다 보고요. 그래서 저희가 압도적 새로움이라는 지금 구호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미래에 우리가 겪게 될 위협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 몇 년간 정치권에서 다뤄왔던 것과 아주 다릅니다. 지난 몇 년간 윤석열과 이재명, 한동훈 이런 법률가들이 정치를 장악하면서 결국 누구를 감옥에 넣느냐 아니면 내가 방탄하느냐 이런 것들이 정치의 전면에 등장했었거든요. 근데 이건 생산적인 주제들이 아닙니다. 그냥 사법부에서 다뤄야 되는 것이지. 근데 앞으로 정치가 다뤄야 될 문제들은 어떻게 하면은 트럼프의 글로벌 그런 무역 분쟁이나 관세 전쟁에 우리가 대응할 것인가. 그리고 또 중국의 어떤 과학기술 패권 부상에 있어가지고 어떻게 대한민국이 대처해야 될까. 이런 문제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아까 열거했던 법률가나 법조인 출신들이 대응할 수 있겠느냐. 저는 한계성을 느끼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께서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지금 뭐 수도권에 계신 분들은 잘 인지 못하실 수 있겠지만은 저는 뭐 창원 그리고 구미, 포항, 여수 이런 곳을 대한민국의 러스트벨트라고 부릅니다. 이 러스트벨트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을 최근에 체감하고 계십니다. 특히 이런 무역 분쟁 속에서 그런 게 가속화되고 있는 것인데 이런 것들을 담아내는 게 중요한 것이지 또 누구 감옥 보내겠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 있으면 바로 그거는 퇴출시켜야 됩니다. 천하람 개혁신당 선대위원장이죠. 1차 목표로 이재명 후보 지지율 40% 넘기는 거 맞고 이준석 후보 15% 넘기는 거라고 했는데 이 목표는 지금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일부 조사에서 뭐 제가 두 자릿수를 달성한 조사들도 나오고 있고 이재명 후보와 지금 국민의힘 경선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지금 과표직 구간에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원래 양당의 경선이 치러지는 구간 속에서는 그 3당 후보들의 눌림목이 좀 생기는 거거든요. 과거 2017년에 안철수 후보의 캠페인에서도 그런 현상이 드러났습니다. 실제 양당 경선이 진행되는 동안에 눌려 있다가 그것이 끝나면서 이제 지지율이 쭉쭉쭉 올라가면서 나중에는 1등하는 조사도 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사이클 자체는 저희가 인지하고 있고 대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 다다음 주쯤 되면 양당의 경선이 끝나는 시점이 올 텐데요. 그때부터 아마 제대로 된 3파전이 이제 벌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허은하 전 개혁신당 대표가 오늘 탈당 기자회견을 할 예정입니다. 무소속 출마도 검토하고 있다는데 이준석 후보의 대선 전략에 변수가 좀 될까요? 그분이 만약에 대선 출마를 실제 선언하신다면은 이제 많은 분들은 지금까지 그럼 개혁신당 내에서 있었던 그런 갈등 양상이 무엇 때문에 그랬던 것인지 알게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결국 뭐 본인의 꿈이 있었고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좀 돌출 행동을 했던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뭐 굉장히 뭐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뭐 호재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까지의 상황을 국민들이 잘 알게 되는 그런 기준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내란 종식을, 국민의힘에서는 반이재명을 주요 키워드로 말하고 있는데 먼저 내란은 종식됐나요? 이 후보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됐고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영향력은 나날이 갈수록 축소되고 있습니다. 당장 어제 나왔던 국민의힘의 경선 결과도 나경원 의원을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이 응원했던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4강에 들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영향력이 거의 없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내란은 종식되어 간다 이렇게 보이고요. 이들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이들이 아무 말 대잔치를 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게 뭐 큰 변수가 될 것 같지는 않다. 큰 영향을 끼칠 건 아니다. 이미 저희 국민들이 봤을 때는 뭐 국민 대다수가 이해하기 어려운 자신들만의 언어 세계를 구축하고 있거든요. 뭐 이 칼이라는 것이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다르다 뭐 이런 얘기하는데 아니 사실 그 계엄이라는 걸 어떻게 쓰느냐에 다르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했던 것 같은데요. 계엄을 해가지고 국가 헌법기관들을 장악하려고 보냈으면은 그건 바로 내란인 겁니다. 칼을 들어가지고 사람을 찌르면 그게 살인 시도한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이 어떤 논리를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뭐 모르겠지만 이분이 검사였으니 망정이지 누구 방어하는 변호사였으면은 바로 잘릴 뻔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변호했으면은. 국민의힘의 반이재명 키워드는 적절합니까? 뭐 그걸 좀 괜찮은 방법으로 하면 모르겠는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냥 포비아, 공포심만 증폭시켜서 하겠다는 것 같은데 이건 그들이 사로잡힌 포비아지 결국엔 대한민국 국민 100%가 사로잡힌 포비아는 아니거든요. 이건 전략이 좀 너무 유치하다 이런 생각합니다. 네, 반이재명 빅텐트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왜 연합군 형성이 어렵다고 보시나요? 저는 선거에서
양자 구도로 갔을 때는 필패일 것이라 봅니다. 이재명 대표를 막겠다고 무슨 양자 구도로 빅텐트 쳐서 하겠다? 이게 필패일 수밖에 없고 저는 오히려 3자 구도에서의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민주당 지지층으로 잡히는 분들 중에 또는 지금 이재명 대표 지지층으로 잡히는 분들 중에 민주당이 좋아서 이재명이 좋아서 찍는 분도 있겠지만은 그저 그냥 국민의힘이 하는 행태가 도저히 찍어줄 수 없기 때문에 안 찍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국민의힘이 보수의 다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혁신당이 주도하는 그런 분위기에서는 또 찍을 수 있다라는 분이 상당수 있을 거로 예측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자, 경기 남부 지역의 지난 총선 한번 보시면 됩니다. 분당같이 국민의힘이 초강세 지역인 그거 빼놓고는요. 나머지 지역은 민주당이 다 석권했습니다. 동탄 2신도시만 빼놓고요. 근데 그거는요. 자, 저는 3파전을 붙었습니다. 저는 국민의힘 민주당 후보 두고 3파전을 붙어 승리한 것이고요. 나머지 그러면 한 30개 지역에 달하는 나머지 지역에서는 국민의힘 후보가 민주당 후보와 사실상 1대1 한 겁니다. 다 깨졌잖아요. 네. 그건 왜냐? 분명히 그 당시 총선에서도 그렇지만 민주당을 찍는 분들의 상당수가 1대1 구도에서는 도저히 국민의힘을 찍을 수가 없기 때문에 민주당을 찍은 분들이 있습니다. 심판선거에 성공당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저는 지금 만약에 동탄처럼 3자 구도가 갈리게 된다고 한다면은 민주당의 연성 지지층, 그러니까 강성이 아닌 연성 지지층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 실례로 증명된 작년 4월에 실례로 증명된 시나리오를 버리고 양자 구도로 가면요 분당 빼고 다 졌던 것과 비슷한 효과를 내게 될 것이다. 그런 생각입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당의 문을 다시 활짝 열겠다. 잠시 당을 떠났던 분, 다른 정당에 몸담았던 분 연연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준석 후보가 떠올라요. 상황 인식부터가 좀 다른 것 같은 게요. 제가 계속 요즘 들어서 강하게 얘기하는 것이 솔직히 말하면 당대표 하던 사람에게 성상납 의혹이라는 나중에 무혐의로 밝혀진 것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윤리위로 굴욕적으로 내쫓고 그다음에 그 와중에 보수 유튜버라는 사람들은 제 자택에 앞에 와가지고 제 자택 바로 앞이 초등학교였거든요. 초등학생들 등교할 때 성상납 이렇게 외치고 이러면서 한 몇 주간 사람 망신주기 하고 그래서 결국에 저는 제 지역구까지 떠나게 만들고 당도 떠나게 만들었던 사람들이 이걸 가볍게 무슨 뭐 정치 갈등이 있어가지고 제가 당을 떠났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 자체가 2차 가해 아니면은 그 이상의 모욕 주기가 다 시작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거 자체가 무슨 의도인지조차 모르겠습니다. 어제는 이양수 사무총장이 다른 지상파 라디오에 나와가지고 네. 제가 무슨 권력 다툼하다가 이렇게 나갔다는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굉장히 부적절하고 어제 그 인터뷰를 기점으로 개혁신당의 많은 구성원들은 안 그래도 지금 단일화나 빅텐트 이런 것에 대해 가지고는 나올 때마다 저희는 절대 그럴 의사에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냥 이제 내부에서 그냥 욕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네. 그렇기 때문에 도대체 이렇게까지 선거 앞두고 그렇게 자신들이 모욕주기 하고 했던 이준석에게 다시 한번 또 모욕주기 또 2차 가해를 시도하는 이유가 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준석 후보 그 후보 등 놓고 그런 얘기 했었죠. 그 부분에 대해서 반성이나 사과 이런 부분이 없는 상황에서 단일화 논의는 무의미하다고 했는데 국민의힘에서 사과를 한다면 좀 다를 수 있습니까? 제가 겪은 일의 상태를 말했잖아요. 그 정도 상황이면 제가 사과를 한들 유감 표명을 한들 제가 여기서 아무 일 없던 일처럼 갈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당연히 그거는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한 것이고 책임 있는 조치를 할 염치가 있겠습니까? 지금 윤석열은 내란을 일으켰는데 계엄을 일으켰는데 거기는 싸고 감싸고 있으면서 어떻게 실시간으로 이준석에게는 라디오 방송을 통해 가지고 저 사람은 권력 다툼을 하다가 나간 사람이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권력 다툼을 할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당대표가? 그냥 당대표가 있던 사람을 생짜로 뜯어내가지고 모욕주기하고 범죄자 만들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저는 이거는 상황 인식부터가 다르기 때문에 뭐 저는 굉장한 거리감 정도가 아니라 모욕감을 느낍니다. 완주하겠다. 이 의지는 분명한 건가요? 완주가 아니라 당선되겠습니다. 네. 네. 양당의 경선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1차 컷오프로 국민의힘 4강이 확정됐는데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안철수 후보가 들어가기를 바랬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방송에서도 몇 군데서 공개적으로 안철수 후보가 꼭 들어갔으면 좋겠다. 왜냐하면은 누군가는 저 안에서 정상적인 메시지를 내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계엄 국면에서 계엄은 잘못되었다 이야기하고 탄핵 표결에서도 별다른 어떤 흔들림 없이 찬성 투표를 하고
저는 안철수 후보의 그런 측면을 제가 안철수 후보와 과거에 좀 네. 다투는 지점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건 응원하고 칭찬합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이번에 안철수 의원이 4강 안에 들게 돼가지고 굉장히 저는 뭐 그래도 이 민심 100% 여론조사 물론 역선택 방지 조항이 있긴 그렇죠. 했지만은 네. 그래도 민심에서는 확실히 이런 결과가 나오는구나 생각합니다. 이게 이 당 경선에서 드러나고 있는 표심 그 해석을 그렇게 하시는 거군요. 나경원 의원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의 응원을 받았다고 저는 보는데 떨어진 걸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영향력은 실시간으로 그냥 영의 수렴에 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좀 이른 감은 있지만 본선 후보로는 누가 유력해 보입니까? 이건 제가 예측을 안 하겠습니다. 제가 예. 이거는 예의도 아니고 예. 제가 예측하는 게 좀 어렵습니다. 경선의 형식적인 측면은 좀 어떻게 보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예능적 요소를 좀 도입을 했다가 희화화 논란도 좀 일었어요. 국민의힘의 컴플렉스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사실 이준석 대표 시절을 제외하고는 젊은 세대의 확고한 지지를 얻기 어려우니까 계속 시도하는 것이 뭐 젊어 보여라 아니면 뭐 재밌어 보여라 이런 게 되게 힘든 겁니다. 이게 사실 개그맨 이런 분들한테 가서요 한번 웃겨봐 이런 게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평소에 그걸 업으로 하시는 분들이라도 갑자기 가만히 웃겨봐 이런 거는 되게 당황스러운 건데 지금 국민의힘이 경선에다 그런 요소를 도입하려고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왜냐 내란, 계엄 이런 단어에 지금 상처받은 국민들 앞에서 우리가 재밌는 걸 테니 같이 웃어주세요. 이거는 굉장히 이상한 조치거든요. 좀 안타깝습니다. 이 한덕수 권한대행 출마설 또 탄핵 공방이 이어지면서 국민의힘 경선 흥행이 잘 되지 않는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원래 사실 흥행하기 어려웠던 측면이 있고요. 그런데 한덕수 대행 때문에 좀 김이 빠지는 측면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어제 추대위원회도 만들어졌어요. 외곽 조직인데 일단 명망 있는 인사들은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는 솔직히 정치하면서 자천, 타천 이런 거 있어가지고 정치하는 사람이라면은 웬만하면 자천을 통해 가지고 정치에 좀 뛰어들어야 된다. 스스로. 비전을 밝히고 나 네. 이런 거 하기 위해 정치합니다. 이런 게 박력 있는 모습이지. 지금 겸손한 사람의 이미지로 간다 이런 건 불가능하거든요. 저는 이거는 좀 기획하신 분들부터 너무 수동적이지 않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 한덕수 대행 차출론에 친윤계 의원들이 좀 나서면서 이게 윤심 아니냐 하는 얘기도 많습니다.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에서 한 3년 동안 있었던 일 중에 윤심에 의해서 진행된 일 중에 정상적인 일이 없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판단은 판단마다 국민들을 좀 위험에 빠뜨렸고요. 의대 증원, 대왕고래, 뭐 그거 외에도 뭐 부산 엑스포 다 말이 앞서고 결국에는 결과가 안 났던 그런 것들이거든요. 저는 그걸 상기해 봤을 때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 수준의 정치력으로 뭘 도모하든지 간에 의미는 없다는 생각합니다. 일부 보수층에서 기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번만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국민의힘 후보 한덕수 대행 이준석 후보가 연대하는 시나리오 불가능한 건가요? 제가 그렇게 해가지고 무슨 목적과 무슨 대의 명분을 위해서 제가 정치를 하는 것인지 아무도 설명 못할 겁니다. 예. 제가 말했지만 제가 보수 진영을 위해 가지고 당대표로서 대선 승리, 지선 승리까지 만들어내놓고 저를 사실 정치적 살인하려고 저를 했던 사람들한테 무슨 희대의 가스라이팅을 받아가지고 야 이재명을 막으려면 네가 함께해야지 라는 정도의 아주 간단한 정치 논리로 제가 그에 호응한다고 하면은 저는 무슨 정치를 해온 겁니까 도대체. 예. 저희가 그런 말도 하잖아요. 뭐 가족을 죽인 원수령 저는 저를 죽이려고 했던 원수예요. 예. 네. 그러니까 저는 이걸 어떻게 대응해? 제가 이거 사적인 감정으로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요. 본인 또는 본인의 자녀 아니면 손자 손녀에게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그 손자 손녀에게 그러면 이 사람들 믿으라고 권장할지 본인의 손자 손녀 아니면 자식에게 성상납 의혹을 씌우고 학력 위조 의혹을 씌우고 뭐 해가지고 사람 이미지 완전 쓰레기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내쫓기까지 하고 지역구 가가지고 등교하는 초등학생들한테 소리 지르면서 이미지 깎으려고 이랬던 사람들한테 이런 말 하나 듣고 제가 가라고 그게 손자 손녀나 아니면 본인들 자식이라면 그런 조언하시겠습니까? 그들에 대한 감정에 믿으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는 다들 너무 정치를 목적에 따라 가지고
가볍게 생각하시는 게 아닌가. 믿을 수도 없습니다. 첫째로. 강경한 어조에서 좀 느껴지는 게 있네요. 한덕수 대행, 한미 간의 관세 협상을 지휘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최종 결론은 새 정부에 넘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그런 게 맞죠, 사실은. 예, 관세와 관련해서 저는 항상 언론에 나와서 예측할 때 트럼프 대통령의 저런 전략은 지속 가능성이 없다. 원래 경제학의 기본인 어떤 자유무역에 대한 지능이라든지 아니면 국제적 분업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상당히 벗어나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은 저 관세 정책을 멀지 않은 미래에 걷어들일 것이다. 그래서 여유를 갖고 대응해야 된다 이렇게 항상 얘기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민주당 경선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누적 득표율이 90%에 육박합니다. 득표율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사실 지난 한 3년 동안에 경쟁자들의 공간을 삭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이런 주목도를 갖는 것은 당연하다 보고요. 이걸 뭐 잘했다 못했다 평가하기에는 이재명 대표가 기술적으로는 이걸 잘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과연 민주당 내에서의 다양성이라는 걸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내란이라는 아니면 계엄이라는 이 국면 속에서 이 허물이 크게 부각되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에는 이재명 후보를 유력 대선주자로 만들어줬다. 그 지적할 수밖에 없고요. 우리나라 항상 그랬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이라는 사람 만드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재명 대표를 유력 주자로 만든 겁니다. 다른 당 상황이긴 하지만 김동연, 김경수 후보 득표율이 한 자릿수입니다. 네. 차기를 위한 포석이라면 어느 정도의 득표율이 좀 나와야 하지 않나요? 근데 김동연 지사도 그렇고 이재명 대표보다 오히려 연령대가 높으신 편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치권에 많은 60년대 후반생 아니면 60대 후반 아니면 70대 초반의 후보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분들은 거의 다 마지막이라고 보고 이번 선거에 임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네. 공약 좀 보겠습니다. 네. 이준석 후보 과학기술과 교육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국민의힘 후보들 사이에서 AI에 대한 대대적 투자를 공약하기도 합니다. 이 후보의 인공지능 발전 전략 궁금합니다. 실제로 100조, 200조 이런 숫자를 앞세우는 분들은 진지하게 고민 안 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가 100조 얘기하니까 한동훈 후보가 200조 이러는 거는 이게 경마장도 아니고 지금 도박장도 아니고 뭐 하는 건지 약간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들은 사실 AI라고 하는 것은 첫째로 규제를 어떻게 드러내느냐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학습을 위한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습득하고 어떤 대가를 비용을 지불하느냐가 정립되어 있어야지만 AI 기업들이 활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AI에 대한 데이터 그것을 공정 이용 단가를 책정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을 하나의 골자로 삼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저는 AI 관련해 가지고 결국에는 어느 시점에는 우리가 응용 기술을 많이 만들어야 될 거다 이런 생각합니다. 지금 나오는 챗 GPT나 이런 모델이라고 하는 것들은 기반 기술에 해당하는 것이고 여기에 어떤 부가가치를 얻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산업이 적응하는 게 중요하다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개발보다는 거기에 저희 응용할 수 있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항상 어떤 플랫폼이 국외에서 유행하게 되면은 그걸 통해 가지고 다른 부가가치를 창출할 거냐 아니면 우리도 가서 그 플랫폼을 만들 거냐를 고민하게 되는데요. 예전에 우리나라의 IT 산업을 보면요. 정부 사업 따먹기처럼 가가지고 미국의 윈도우즈나 아니면 이런 OS가 있으면 우리도 OS 만들자에다가 국비를 투자하고 이렇게 합니다. 아니면 미국의 어떤 메타버스 플랫폼 같은 것들이 유행하면 우리도 메타버스 플랫폼 만들겠다. 유튜브가 있으면 유튜브를 이용해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유튜브 같은 걸 우리도 만들자.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것보다는 지금 AI에 있어가지고 얼마나 많은 응용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내냐가 중요하다 보고 여기에 더 많은 벤처 투자나 이런 것들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전 중요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재명 후보가 주가지수 5천 시대를 열겠다며 주주이익을 강조하는 상법 개정안 재추진하겠다고 합니다. 이 후보는 어떤 입장입니까? 저희도 상법 개정안에 찬성을 하고요. 그런데 5천 이런 거는 예전에 보면 이명박 대통령이 747 뭐 이런 거 하고 있던 거 있잖아요. 네. 이런 건 요즘 시대에 맞지 않는 좀 공약이다. 하지만 5천의 목표치는 저희 개혁신당도 동일합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 5천의 목표치를 달성하는 데 있어가지고는 민주당과 좀 다른 이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꼭 그 코스피 지수가 오를 수 있도록 저희도 주주의 이익을 최우선시하고 그리고 지금 보면 뭐 증권 주식의 그 청산 가치보다 현재 가치가 못한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주식시장에 왜곡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건 상속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건데요.
엄격하게 그런 거 다뤄가지고 주식 가치가 왜곡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다소 인기 없는 정책 같은데 노인 무임승차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배경입니까? 작년에도 제가 총선 앞두고 얘기했지만 노인 무임승차 같은 경우에는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노인 인구가 2%일 때 설계한 정책입니다. 2, 3%일 때. 네. 지금은 이제 20%에 달해갑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과연 무임승차를 유지할 수 있겠느냐에 대한 현실적인 질문이 들어가야 되고요. 이런 것을 게을리하면은 지금 1,400원에서 한 1,550원까지 이제 지하철 요금이 오를 계획인데 원가로 치면 2,000원 넘겨야 되는 상황이 올 겁니다. 예. 그랬을 때 과연 이 젊은 세대의 출퇴근이나 통근이나 이런 것들이 더더욱 위축되고 실제로 부담이 되는 상황이 올 것이고 물가도 오르게 되고 저는 이제는 어느 정도 합리적인 조정을 해야 되는 시기다. 이거 개혁신당은 1년 전부터 2년 전부터 얘기했던 것이고 다른 정당들은 항상 포퓰리즘 때문에 얘기 안 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책사 1부 마칩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2부에서 뵙겠습니다. 광복 80년 KBS 라디오 캠페인 밸류업 대한민국. 안녕하세요. 국외 독립운동 사적지를 기록하고 있는 사진가 김동호입니다. 세계 곳곳에 남아있는 우리 국외 독립운동 사적지를 사진으로 기록하고 이야기를 책으로 쓰고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 제가 인도에 갔을 때 레드포트라는 성이 하나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독립운동 사적지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인도 하면 우리 독립운동사랑은 전혀 관계없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었던 거죠. 중국에 갔을 때 왕청현이라는 곳에 한 야산에 있는 동굴을 찾아간 적이 있어요. 네 발로 기어 올라가야 되는 아주 험한 곳인데요. 거기 올라가면 동굴 속에 태극기가 그려져 있고 대한독립군이라고 한자로 써 있고 그 모습을 보면 진짜 우리 조상들이 나라를 빼앗겼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그 열정이 계속 이어졌구나. 조상들의 열망이 지금까지 계속 우리를 지탱하는 힘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봤습니다. 우리나라 독립운동 사적지가 영국에도 있고 프랑스에도 있고 독일에도 있고 하와이, 미국, 멕시코, 쿠바까지 이어지는 아주 장대한 대서사시로 펼쳐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세계 곳곳에 보석처럼 박혀있는 우리 역사들이 너무너무 많다. 그래서 내가 어디 여행을 가거든 꼭 그 현장에서 한번 우리 역사가 없는지 한번 되돌아보셨으면 좋겠다. 그게 광복 80주년을 더욱더 뜻깊게 보내는 일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광복 80년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묻습니다. KBS 라디오 캠페인 밸류업 대한민국이었습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은 낮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어제는 비가 오면서 고온 현상이 주춤했는데요. 오늘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25도 안팎까지 올라 덥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평년보다 2도에서 4도가량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는데요. 한낮에 서울과 전주 24도, 춘천 23도, 대전과 경북 김천은 25도, 대구 22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크게는 7도가량 높겠습니다. 반면 북동풍이 불어와 찬 공기가 유입되는 동해안 지역은 낮 기온이 15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강릉이 14도, 포항 15도에 그쳐 어제보다 낮겠고요. 평년보다도 2도에서 5도가량을 밑돌겠습니다. 오늘 아침 공기는 어제보다 서늘합니다. 현재 기온 서울이 11.6도, 춘천 9.8도, 대전 13.9도, 대구는 13.6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어제 같은 시각보다 크게는 7도가량 낮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수도권과 강원 영서는 대체로 맑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비가 그쳤더라도 하늘빛이 흐리겠습니다. 당분간 뚜렷한 비 소식 없이 주말까지는 전국에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한편 오전까지 동해안을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시설물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1.6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대한민국 중심 채널 전격 인터뷰, 이번엔 국민의힘 대선 예비 후보죠. 한동훈 전 대표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한 후보님 안녕하세요. 정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국민의힘 대선 2차 경선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예상하셨죠? 결과는 꼭 국민이 정해주시는 거니까 예상까지는 아니지만 열심히 했습니다. 빅4 예상한 대로입니까? 예상 외의 후보가 있습니까? 저는 예상했던 대로 이 국민들이 선택해 주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에선 민심이 윤심보다 5천만 배 더 중요하다고 했는데 국민 여론조사에서 한동훈을 선택하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우리 국민이 5천만 명이 넘으시잖아요. 그 개개인의 한 분 한 분의 마음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마음 바라보면서 지금 이 경선에 임하고 있고요. 이제는 정말 우리 당이 이 계엄의 바다를 건너야 한다는 마음이 많은 국민들의 의지로서 모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을 걸어다니면서 유권자들과 만나기도 하고 유튜브에서 먹방과 같은 평범한 일상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도인가요? 사실 저는 그 공적으로 보여드리는 거 말고는 제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정치를 할 것인지를 사람 자체를 좀 보시면 예상할 수 있잖아요. 네. 제가 평소에 살아가는 모습 그리고 생각하고 말하는 모습을 자연스럽게 좀 보여드리면서 많은 국민들을 직접 뵙고 싶어요. 그러면서 제가 어떤 정치, 어떤 미래를 제시할 수 있을지를 직접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노력하고 있는데 잘 봐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다소 좀 어색해하는 표정도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근데 평소 살다 보면은 다 어색한 표정들이 좀 있지 않나요? 다 자연스러운, 오히려 일상이 더 자연스럽지 않을 때가 많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저는 평소 비슷하게 행동하고 말하는 걸 그냥 보내는 거라서 특별히 제가 스스로 어색하지는 않습니다. 네. 후원금이 굉장히 빠르게 채워졌습니다. 약 11시간 만에 29억 4천만 원을 달성했는데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기록보다도 빠릅니다. 어떤 의미를 좀 부여하시겠습니까? 30억 가까이 되면 정말 큰 돈이잖아요. 네. 저는 솔직히 놀라고 좀 두려운 마음입니다. 예전처럼 제가 이 당에 혼자만 있는 후보도 아니고요. 이재명 대표처럼. 그런데 이렇게 마음을 모아주시고 하는 걸 보고 크게 놀랐고요. 그리고 이게 한두 명의 독재가가 큰 돈을 한꺼번에 내준 이런 게 아니라 네. 평균적으로 한 8만 원 정도를 내주시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 마음이 뭘지를 깊이 생각하고 마음을 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8만 원을 그냥 정치하라고 내준다는 것도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8만 원도 어떤 의미인지를 깊이 새기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2차 경선부터는 당원 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입니다. 당심이 중요합니다. 경선 전략 네. 달라지는 부분이 있을까요? 저는 지금 당원들의 숫자가 굉장히 많아지셨고 당원들 네. 수준이 높으시기 때문에 당심과 민심은 차이가 없다고 생각해요. 지난번에 제가 63%로 당대표에 당선될 때도 네. 정확하게 당심과 여론조사 민심은 같았습니다. 다만 이 4명의 후보로서의 경쟁이 있은 후에 그 과반이 나오지 않으면 결선 투표가 도입돼 있잖아요. 이번 그렇죠. 처음으로. 네. 이 결선 투표가 우리가 본선에서 이재명 대표와 싸워서 이기는 데 있어서 너무 상처를 주고 갈등을 남길 것이라는 우려를 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죠. 네. 저는 그 우려가 있다고 생각해서요. 이번 더 열심히 해서 이 4명 선거에서 제가 반드시 과반 이상 득표를 해서
결선 투표까지 가지 않고 4월 29일부터 우리 당이 곧바로 본선 체제로 이재명 민주당을 상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한덕수 대행의 출마설이 사그라지지 않은 가운데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 의장이 한 대행이 국정과 선거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할 본분과 책임을 망각했다며 탄핵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이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탄핵 카드를 쓰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뉴스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두 번이어야죠. 그럴 정도로 이 탄핵이라는 정말 핵무기 같은 헌법의 장치를 이렇게 희화시킨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한덕수 대행은 지금 관세 전쟁의 상황에서 이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 집중하고 계시고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치 현안 살펴보겠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한미 관세 협상을 지휘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선 최종 결론을 내서는 안 된다. 새 정부에 넘겨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한 후보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민주당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누가 주인공인지가 중요합니까? 이 관세 전쟁에서의 주인공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것만 생각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과적으로 전략적으로 우리가 뒤로 미루어야 될 상황도 생길 수 있어요. 네. 상대가 있는 게임이니까요. 그렇지만 그거 우리가 주인공 해야 돼. 이렇게 유치하게 굴면 안 됩니다. 즉 국민을 위한 정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정부 추경안 12조 원 규모입니다. 민주당은 15조 원 규모는 돼야 한다. 지역화폐 예산이 포함돼야 한다. 주장합니다. 민주당의 주장 어떻게 보십니까? 추경은 지금 필요하고요. 지금 국민들께서 너무 고통받고 계세요. 특히 계엄 이후에 정말 장사 안 되셨고 그게 회복도 잘 안 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며칠 전에 대구 서문시장, 포항 죽도시장, 효자시장 등들을 돌아봤는데 정말로 어려우시더라고요. 눈물을 흘리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저희는 정부는 추경을 통해서 어떻게든 이분들을 도와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추경이 더 돼야 된다는 지론을 밝힌 적은 이미 있어요. 액수가 네. 부족하다고. 그렇지만 민주당처럼 자기들이 얘기해놓은 지역화폐를 하기 위해서 자기들 공약을 하기 위해서 생생나기 위해서 늘려야 한다? 이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매번 이렇지 않습니까? 모든 게 자기들이 주인공이 돼야 되고 모든 게 표에서 도움이 되는 것만 생각해야 합니까? 지금 우리 국민 먼저 생각하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경이 좀 늘어나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십니까? 저는 추경이 액수가 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지금 국민들 너무 어려우십니다. 네. 그리고 추경을 통해서 이 경기를 부양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때는 할 때 좀 강하게 해서 그 효과를 보일 수 있게 해드려야 합니다. 네,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 실패했다는 평가입니다. 정부의 핵심 정책이었던 의대 증원을 원점으로 회귀했습니다. 의료계와 정부 간 신뢰도 깨지는 상황입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잘 아시겠지만 이 문제는 제가 해결하기 위해서 대통령과 큰 어떻게 보면 이 갈등 상황을 빚으면서까지 나섰던 사안입니다.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네. 지금 현재 저는 작년 8월에 당대표가 된 이후에 기존의 올해 증원부는 그대로 가고 다음 해 증원분에 대해서는 의료 교육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0으로 하자. 그래서 다시 의견을 모으자. 이런 의견을 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그 당시에는 여러 가지 반대들이 있었고 제가 공격을 받았지만 네. 제가 말한 대로 지금 일단 이 현재 수습되어가고 있는 국면 같습니다. 저는 의료 문제는 정말 어려운 정책이에요. 왜냐하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라는 절대적 가치에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이게 어떻다 다 얘기하다가도 갑자기 그럼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지금 즉시 지금 이 시점에서 위협받으면 어떻게 할 거냐. 이 허들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대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의 얘기를 더 듣고 널리 들었어야 해요. 저는 2,000명이라는 숫자를 못 박았던 것 부분이 정말 아쉽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 문제 때문에 윤 대통령과도 강하게 제가 문제 제기한 적이 여러 번 있었고 네. 지난 4월 총선 당시에서는 이 문제를 유연하게 해서 가야 한다고 강력하게 정말 충돌에 이를 정도로
문제 제기했던 상황이었는데요. 네. 결과적으로 이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겪고요. 국민들이 불안해하시고 또 의료계에서도 정부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된 상황에 대해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관한 문제잖아요. 우리 모두 머리를 모으고 해결해야 합니다. 결국 대화입니다. 이게 사회적 합의라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지 않습니까? 여야 의정을 제가 제안했었고 출범되기도 했었죠. 네. 결국은 모두의 양보가 필요합니다. 지금 감정적으로 서로 닫혀 있는 부분이 있어서 대화가 어렵거든요. 저는 대화하는 데 있어서 이 대화의 창구라든가 사람들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미 마음이 흩어진 정부 쪽 인사들이 이 문제를 계속 기존의 주장에서의 앙금을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면 저는 이 문제가 해결되기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새로운 마음으로 서로 전향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새로운 대화 채널, 대화의 사람들이 구성돼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제 곧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네. 자연스럽게 그런 방향으로 사람이 바뀌고 서로 이해할 수 있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끼리 대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한동훈 후보의 공약도 점검해 봅니다. 성장하는 중산층 시대를 열기 위해서 전국에 5개 서울을 만들겠다. 5대 메가폴리스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어떤 비전입니까? 지금까지 서울 수도권 집중 문제가 대한민국의 큰 문제 중에 하나였잖아요. 네. 그런데 이걸 해결하기 위한 방식이 균등한 지방 지원, 공기관을 내려보낸다든가 네. 한 공기관은 여기 보내면 다른 쪽에서 얘기하면 이쪽 보내고 지원금을 내려보내고 균등하게 내려고 이런 방식이었거든요. 그런데 네. 결국은 실패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는 그 지역에 있는 어떤 시설들만 좋아지지 실제로 일자리가 늘어나거나 그 지역에서의 특성을 강화한 경쟁력이 생기지가 않아요. 저는 네. 제가 말씀드린 5대 메가폴리스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단순한 분산이 아니라 전략적인 집중으로 역사적으로 오히려 집중으로 풀어서 한마디로 전국에 5개의 성구를 만들자는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산업 유치, 그리고 살고 싶은 정주 환경의 조성, 그리고 첨단 인재를 육성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저는 공약에서 대통령의 워룸에서 직접 챙기는 미래성장 2개년 계획을 하겠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어요. 그 국토 인프라를 종합 202개년 계획 역시 그 워룸에서 같이 진행하려고 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는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지역이라든가 몇 가지 메가폴리스를 대도시를 중심으로 만들고 그 지역을 규제를 그 지역에 하나서 푸는 이 방식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AI를 하겠다는 메가폴리스가 있다면 네. 해야 되는 AI는 핵심은 결국은 데이터입니다. 데이터는 그런데 지적재산권이나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약에 크게 묶여 있어요. 그런데 그 지역에 한해서는 그 개인정보보호법을 이 규제 프리존을 만들어서 아예 풀어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좀 과감한 발상이긴 합니다만 영국에서도 이런 데이터의 규제 프리존을 이미 시행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은 그런 방식으로 했었을 때는 지금은 우리가 기업을 어떤 지역에 내려보내려고 할 때 기업을 설득하고 압박하고 좀 가주고 이래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그 지역에서만 할 수 있는 이런 한마디로 말해 화끈한 특별한 규제 혜택이 있으면 기업들은 내려갈 겁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다가 그 기업에 있는 사람들이 자녀를 교육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교육 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계속 붙여주는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 이런 거 왜 안 했냐 그러면 안 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지자체 차원에서 이걸 하게 되면 이런 규제라든가 이런 문제는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잖아요. 대한민국은. 이런 정책을 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5대 메가폴리스를 만들겠다는 정책을 중앙정부의 핵심 정책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저는 이걸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기업에 대한 유인책 이 부분은 규제를 풀어주는 방안으로 유인해 보겠다. 근데 그 규제가 지금까지 다르게 몇 가지 아주 발전 등록을 해놓고 네. 파격적으로 바꾸고 그 지역에 한해서 푸는 겁니다. 이 약간 이해가 지금 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산업 지역의 지방 분산하고 이 차이 지금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런 얘기죠. 지금
서울과 경쟁할 수 있는 도시들을 만들어야 돼요. 네. 미국 같은 경우는 필라델피아나 워싱턴이나 뉴욕이나 LA나 수도는 분명히 있지만 조금 다른 의미에서의 경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서울은 서울대로 있고 어떻게든 서울하고 연계돼서 발전해 보려는 구도였어요. 지금까지는. 네. 그런데 분리돼서 완전히 자체로 서울과 경쟁할 수 있는 구도를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이 그 지역 전체에 균등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대도시를 중심으로 집중시켜서 그 대도시를 발전시키고 그 대도시를 중심으로 방사형으로 생태계 형식으로 다른 지역, 그 주변 지역을 발전시키자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걸 중앙정부 차원에서 개입해야 가능한 이유는 저는 법무장관을 오래 하지 않았습니까? 네. 지방에서 굉장히 많은 지자체분 장들이 법무장관이나 다른 장관들 방문해서 이거 해달라 이거 해달라 요청을 해요. 근데 그런 이유가 뭐냐면 이분들이 열정은 있지만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권한을 한꺼번에 주기도 어려운 게 대한민국이 국토가 그렇게 넓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분산하기도 어려워요. 결국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직접 그립을 잡고 메가폴리스 육성하겠다는 정책적인 방향이 거의 유일한 방안이라고 생각해요. 규제 특구를 해놓고 AI, 바이오, 에너지, 미래차, 반도체 이렇게 각 지역별로 각 특화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구 안에서의 관련 산업 규제를 사실상 완전 철폐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예가 많이 있습니다. 미국의 보스턴 바이오 클러스터 성공 사례처럼 이런 밀집 분야가 높아지고 그렇게 되면서 도시가 성장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단지 정부 재정으로만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조세 제로 펀드를 만들 생각입니다. 지역에 대한 지속 가능한 민간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특정 조세에 대해서는 완전 감면해 주는 방식으로 지속 가능한 민간 투자가 유입될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도시가 단지 1년에 완성되지는 않잖아요. 결국 완성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하신 조세 제로 펀드도 흥미롭더라고요. 어떤 구상인가요?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에 대해서 민간 투자를 유도하는 겁니다. 펀드에 대한 투자를 이 민간 펀드 중에서요. 지역에 대한 투자하는 민간 투자를 계속하고 어느 정도 이어가는 경우에 있어서는 세금을 면제해 주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그렇게 되면 돈을 지역에 넣었다가 뺄 유인이 적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또 하나는 수도권의 부동산 매각대금을 규제제로 특구에다가 제가 말씀드린 메가폴리스에 투자하게 되면 양도세를 즉시 이연시키고 구체적으로는요. 5년 이상 투자 시에는 양도세를 50% 감면, 10년 이상 투자 시에는 양도시 전액 면제 혜택을 주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 펀드가 돈을 넣어서 중간에 사실 돈을 메가폴리스에 넣었다가 바로 빼버리면 그 발전이 어렵잖아요. 사실 돈이 그렇게 돌면. 그렇게 하면서 펀드 수익의 세금 역시 면제해서 민간이 메가폴리스의 지속적인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겁니다. 네, 이 거점이 되는 5곳의 위치 관심이 높습니다. 언제 공개가 되는 건가요? 그냥 정치와 표만 생각한다면 이걸 이렇게 미리 얘기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것부터가 지금 정교하게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략 지역 분사만 해야 던진다 이게 아니라 어디를 해야 과연 우리가 목표로 하는 이런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를 정교하게 판단하고 지역의 얘기를 듣고 정하겠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미래성장 2개년 계획을 하는 워룸에서 이 문제부터 시작할 겁니다. 네. 지난해 22대 총선 때 한 후보가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었을 당시에 국민의힘에서는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통한 서울 메가시티를 당론으로 추진했다가 동력을 잃은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다시 검토될 수 있는 건가요? 당연합니다. 그 당시가 어떤 표만을 노리고 얘기했던 얘기가 아니라 결국은 지금은 전 세계는 메가시티가 커지고 그리고 그 주변이 그 영향으로 함께 발전하는 이런 시대잖아요. 그 과정에서 김포는 특히 길게 이어져 있지만 사실상 서울 생활권이에요. 그리고 주민들도 많이 바라고 계시고 저는 그렇게 결국은 이 지역의 거버넌스 문제는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후보들이 세종 행정수도 공약을 내놓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국회 이전과 대통령 제2집무실을 조속히 건립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했는데 한동훈 후보도 동의하시나요? 국회 세종 완전 이전은 바로 제가 총선 때 공약했던 내용이죠. 네. 건물까지. 그리고 당시 제 기억으로는 야당에서는 그거 헌법
개정 필요한 거냐 뭐 이런 식으로 좀 오히려 딴지를 거시는 분들이 많았던 걸로 기억해요. 제 약속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국회 분원이 이전하는 방식으로 가면요, 결국 제대로 이전 안 됩니다. 우리 그거 경험해서 알고 있잖아요. 결국 숫장성식으로 쓰일 거예요. 아무리 건물을 멋지게 줘도요. 완전 이전해야 합니다. 국회 세정 완전 이전은 재총선 때 공약이고 그 약속이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여의도 시대를 마감한다는 의미도 있고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 말하는 행정수도는 네. 중요한 것은 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행정수도 이전 자체를 반대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결국 이건 개헌 사항이에요. 그렇죠. 2004년에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르면 개헌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 대표나 민주당은 극구 개헌에 대해서는 말하기 꺼려하면서 이런 건 툭툭 던진단 말입니다. 과연 이 얘기를 믿을 수 있을까요? 게다가 최근에 말이 계속 변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뭐 다 내려간다고 했다가 뭐 그건 아니라고 하고 다시 그러면 뭐 논의해보겠다 이런 쪽으로 말이 변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말이 계속 변화해오는 정치인이긴 하지만 행정수도나 이런 이 지역의 영향이 큰 정책을 발표할 때는 책임 있는 말을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AI 3대 강국 진입을 위해서 200조 투자를 공약했습니다. 예.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100조 투자를 공약했는데 200조, 100조만 좀 머릿속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차별성이 있는 건가요? 지금 상황에서 미국의 스타게이트에서 800조를 투자하고 있고요. 지금은 AGI 시대 인공지능의 정말 세계를 지배하는 시대가 3에서 5년 사이에 정말 완성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적응해야 될 어떤 시대적 사명을 띠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파격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파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민주당도 갖고 계시다면 그건 서로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디테일의 문제겠죠. 그런데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엔비디아 같은 기업을 키워서 30%를 국민들한테 돌려주자.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저는 이 생태계와 기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서 위험한 생각을 갖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교해야 합니다. 저는 AI에서 200조를 투입하다는 것이 그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AI에 정말 필요한 컴퓨팅 파워를 높이기 위한 칩을 구매해서 공동으로 우리 기업들이 쓰게 하는 것, 그리고 데이터에 관한 규제를 철폐하고 데이터에 대한 규제를 AI의 발전에 적합하도록 만들겠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또 중요한 건 AI 인재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 인재에 대한 인재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그 돈을 쓰겠다는 것이고, 그 정도의 돈을 지금 투입해야 지금 우리가 이 AI 혁명 시대에 올라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과거에 산업혁명이 체력을 극복했잖아요, 인간이. 네. 그때 우리는 그게 있는지도 모르고 지나가다가 나라를 뺏기기까지 했습니다. 이번 AI 혁명은 인간의 지력을 극복하는 혁명인데요. 여기에는 제대로 올라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절실함을 가지고 AI 시대로에서의 이 대한민국의 번영을 제 정치의 최우선순위에 두겠습니다. 부동산 정책은 국민 생활에 민감합니다. 예. 한 후보는 재건축과 재개발 활성화를 통한 주택 공급 방안을 제시했어요. 어떤 구상입니까? 결국은 집의 수가, 인구가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집의 총수가 모자란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왜 집값 안정이 되지 않냐면 결국은 양질의 주택이 새로 공급되는 부분이 적기 때문이다. 그것도 지역도 국민들이 원하는 지역이어야 해요. 부동산 정책에서 제가 성장하는 중산층 시대를 말씀드렸는데 집값이 안정되지 못하고 중산층이 집 문제로 너무 어려움을 겪으면 성장할 수 없습니다. 중산층을 키우기 위해서는 집값 안정이 대단히 필요한 것이죠. 자산 격차가 집값이 안정되지 않으면 너무 빠르게 확대되지 않습니까? 문제는 공급에 있습니다. 집이 하루아침에 지어지지 않잖아요. 네. 특히 결국은 그런데 그 공급을 할 수 있는 신규 부지들은 이미 수도권 서울에는 거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결국은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서 신규 공급이 일어날 수 있을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은 규제를 최소화하는 게 필요합니다. 일요일에 제가 3가지를 발표했는데요. 네. 첫째로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과감히 폐지하자는 겁니다. 네. 둘째는 용적률과 건폐율 상환을 완화하자는 겁니다. 지금 용적률 체제가요, 2000년에 만들어진 거예요. 24년 전에.
25년 가까이 됐죠. 그때와 지금 상황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충분한 주택 공급 위해서 용적률 상향 불가피합니다. 세 번째로는 신도시 재건축 공공기여금도 조정해서 적극적으로 재건축 지원해야 합니다. 동시에 이제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는 청년과 신혼부부 일반 분양도 대폭 확대해서 인구 절벽 문제와 출산율 문제에도 이 집값 정책이 반영되어야 한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양질의 주택 공급 늘려서 집값 안정시킨다. 이건 바로 중산층이 성장하는 기본이죠. 현실적으로는 자재값과 인건비 상승 등으로 건축비가 급증하면서 재건축 재개발이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돌파구가 있을까요? 뭐 그런 부분도 있지만요. 결국은 모든 건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관세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도 물가를 안정시키자는 것 아닙니까? 네. 그리고 제가 에너지 영역에서 원전 중심으로 기존의 어떤 에너지 PCT를 걷어내고 실용적으로 가자는 것도 물가를 안정시키자는 거잖아요. 결국 그건 모든 영역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재초환이라고 하죠. 재건축과 이익환수제 같은 경우는 이것 때문에 지금 여러 군데에서 재건축 재개발이 한다고 하지만 진짜 수십 년째 말만 이어지는 경우도 많잖아요. 서로가 네. 너무 피곤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걸림돌 중에 하나가 이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예요. 이걸로 인한 약간의 차이 때문에 생각들의 차이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느려지는 것이죠. 저는 하나하나 해결하자는 겁니다. 이것 하나가 모든 주택 정책과 주택 정책의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지 못하겠죠. 그렇지만 눈에 보이고 진짜 손에 보이고 당장 효과가 있는 것 하나하나 해나가자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국민들과 부동산의 시장에 메시지를 줄 겁니다. 아, 공급이 늘어나겠구나. 재건축이 활성화되겠구나. 그런 심리가 결국은 제가 말씀드린 양질 주택 공급 상승과 집값 안정을 가져오게 될 거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입장은 어떻습니까? 종부세 자체에 대해서는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 있어요. 네. 너무 많아졌죠. 그렇지만 그 숫자가 윤석열 정부 들어서 공시지가에 대한 현실화 한 부분들, 그걸 낮춘 부분들 이런 걸 어느 정도 보정되긴 했는데요. 부동산으로 인한 세금의 액수를 줄여야 된다. 그런 방향에 공감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상속세 문제도 말씀드렸잖아요. 네. 역시 비슷한 얘기인데요. 이 상속세 문제도 수십 년간 원래는 상속세의 대상이 아니었던 중산층에게도 상속세의 대상이 넓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원래 과거에는 마포 같은데 아파트 하나 갖고 계시던 분들은 상속세의 대상이 아니었는데 아파트 값이 올랐지만 그동안의 과표가 수십 년째 그대로 있음으로 해서 내지 않았었던 분들까지도 이제 세금을 내게 됐죠. 네. 이런 상황들은 결국 그 부동산 관련 세금들이 물가라든가 상황에 맞게 하고 적응해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되어 온 겁니다. 저는 이런 면에서 이런 부동산 세제의 문제는 그냥 감면 일변도라기보다는 정상화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북핵 문제. 북한은 핵무력 완성을 주장하고 있고 트럼프 행정부도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는 듯한 입장도 내보입니다. 핵 대응 전략은 어떻습니까? 전에 처음에 트럼프 행정 초기에 말했던 북한에 관한 원급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 건데 정확하게 말하면 핵 보유 자체를 인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취지는 아니라고 미국에서도 다시 입장을 했죠. 그렇지만 상황이 굉장히 가변적인 것은 분명하고요. 결국은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 이런 말씀들을 하는 분들이 많죠. 핵 무장하자 그냥. 그런데 이건 국민들 입장에서 자연스러운 현상인데요. 마무리해 주시고요. 핵무장은 죄송합니다. 제 입장을 간단하게 말씀드리죠. 네. 저는 일본처럼 핵 잠재력 그러니까 핵무기 직전 단계까지 가는 핵 잠재력 확보가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해요. 농축 재처리 기술의 확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핵 추진 잠수함 개발하는 등 북한에 대한 억지력을 더 강화하고 삼축 체계를 보강해야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예비 후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전화 연결 상태가 고르지 않은 점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정격시사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성기영의 경제쇼가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깊이 있게, 명쾌하게, 지금 이 시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와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국민의힘과 민주당 경선 상황 더 깊이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전화 연결합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4강이 확정됐습니다. 김문수, 홍준표, 한동훈 3명의 후보는 예상했었고 안철수 후보와 나경원 후보 중 누가 4강에 들 수 있을지가 관심이었는데 안철수 후보가 오른 배경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어떤 언론은 대이변 이렇게 쓰기도 했던데요. 네. 뭐 이변이라고 이제 보는 시각이 많긴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영향력이 그대로 조금 남아 있는 상황이고 또 친윤계들의 이제 응집력도 어느 정도는 좀 이제 남아 있는 상황이어서 그래도 뭐 좀 친윤 성향이 강한 나경원 후보를 좀 밀지 않겠느냐. 뭐 이런 이제 분석 예상이 많았죠. 예, 지배적이었던 그런 그 상황이었는데요. 지금 뭐 이번에 이제 탈락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좀 여러 가지 해석이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친윤계의 응집력이 조금 약해지고 있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나 홍준표 후보 쪽으로도 이제 친윤계 표심이 좀 같다는 거죠. 이제 그와 더불어서 어찌됐건 뭐 좀 이번 이제 1차 경선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개방을 한 형태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 국민의힘 내부의 이제 뭐 전반적인 친윤계 그 흐름보다는 바깥의 어떤 그 중도 보수층의 의견 이런 것들이 좀 투입된 것 그런 결과 아니겠느냐 이런 분석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친윤계 말씀도 해주셨지만 나경원 후보가 윤 전 대통령 지키기라고 할까요? 적극적인 좀 행보를 보였고 윤 전 대통령을 만난 뒤에 출마 선언을 했는데 윤심의 영향력도 타격을 받았다고 해석할 수 있을까요? 예, 뭐 그렇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아주 완전히 지금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영향력이 사라졌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왜냐하면 뭐 김문수 후보도 그렇고 홍준표 후보도 그렇고 이제 넓게 보면 이제 범친윤에 이제 해당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제 무조건 그 친윤계의 이제 뭐 응집력이 완전히 와해돼서 그렇다. 뭐 이렇게까지 우리가 해석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영향력이 지금 이제 감소하는 그런 추세로 좀 들어선 거 아닌가. 그런 정도의 해석은 우리가 좀 내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국민의힘의 그 대선 본선을 좀 생각하면 네. 좀 어떻게 보면 좀 바람직한 방향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결국 대선 본선에서는 중도층을 이제 어느 쪽이 더 많이 차지하느냐의 이제 싸움이 이제 되기 마련인데, 네. 그와 관련해서 약간 변화를 지금 이제 시도를 좀 하고 있다. 이런 것으로도 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탄핵 찬성파인 한동훈 안철수 후보와 탄핵 반대파인 홍준표 김문수 후보가 2대2로 맞서게 됐습니다. 관전 포인트는 뭔가요? 예, 사실은 그런 구도가 만들어짐으로 해서 좀 더 흥행 요소가 생겼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만들어짐으로 해서 좀 더 흥행 요소가 생겼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이제 나경원 후보까지 올라와서 이제 친윤계 후보가 이제 압도적 다수 뭐 이런 상황이라면 대략 이제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결국은 뭐 이제 친윤, 범친윤 이 범위 안에서 누구든 이제 뭐 되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할 수 있는데
이번에 그 2대2 이런 구도가 만들어짐으로 해서 토론도 훨씬 더 좀 흥미로워질 가능성이 높고요. 네. 또 일단 이제 이번에 중도 보수 이제 성향의 두 인물이 좀 힘을 받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러면서 또 그 가운데 누가 올라갈 것이냐, 이것도 이제 새로운 관전 포인트가 이제 되면서 관심이 더 좀 모아지는 그런 그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건 뭐 사전에 기획한 것 같지는 않은데 결과적으로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렇게 나쁜 그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2차 경선은 당원 투표 50%, 일반 여론조사 50%입니다. 아무래도 당심이 많이 작용할 텐데요. 그렇죠. 그래서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전히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영향력이라든가 친윤계의 이제 응집력이 조금 남아 있기 때문에 네. 이들의 이제 표심이 어느 쪽으로 이제 향해 갈 것인가 이제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이제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이제 그분들도 특히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제 뭐 당 밖에 이제 계시는 거로 일단 논외로 치고 네. 당 안에 있는 친윤계 입장에서만 생각했을 때 고민되는 지점은 역시 본선 경쟁력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분들도 그 단일화된 그 목소리를 내기가 좀 쉽지 않을 수 있다. 의견이 일치 안 할 수도 있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선 경쟁력이 그래도 높은 쪽으로 좀 움직여갈 개연성, 그것을 이제 배제할 수 없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또 어차피 한 명으로 이 표심을 좀 결집을 시켜야 당선 가능성, 1등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판단도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김문수 후보나 홍준표 후보를 밀더라도 어느 쪽이 본인들에게 좀 더 우호적일 수 있는가, 또 내지는 본인들하고 좀 더 소통이 가능한가, 이 부분을 친윤계들이 아마 좀 이제 지켜보면서 결정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평론가님은 당심도 본선 경쟁력을 상당 부분 고려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시군요. 그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진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네. 안철수 후보가 올라오는 그 이변의 그 이제 흐름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그런 것들이 반영된 것으로 그렇게 보이거든요. 네. 2차 경선 또 주요 변수 중에 하나가 이제 1대1 주도권 토론회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어떤 후보의 공방이 좀 주목되십니까? 네. 뭐 지난번 이제 토론 보니까 이제 한동훈 후보한테 좀 공격이 많이 네. 모아지던데요. 네. 그러니까 뭐 아무래도 이제 사위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이제 그랬던 거 아닌가 싶어요. 한동훈 후보를 떨어뜨리고 좀 더 내가 올라가겠다, 뭐 이제 이런 생각들을 했던 분들이 좀 많지 않았나, 이런 네.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이게 상당히 좀 난타전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네. 그래서 더 이제 흥미로워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후보들도 이제 판단을 이제 내려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올라갈 건지 아니면 다른 누군가를 이제 밀 것인지, 그렇죠. 그분들까지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2명만 이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이제 그 결합이 어떻게 나타날 거냐에 따라서 이제 이 토론 양상도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범친윤 2명, 네. 그러니까 이제 반탄핵 세력이죠. 네. 또 이제 탄핵 찬성하는 이제 한동훈, 이제 네. 안철수 후보. 이쪽은 또 이제 약간 중도 보수 이제 지향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페어링이 돼서 토론이 진행이 될 것인지, 아니면 1위 후보를 꺾고 어찌됐건 본인 존재감도 높이고 2등에 가겠다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될 것인지. 그렇게 되면 이제 1위한테 질문이 집중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네. 2대2 구도가 되면 이제 두 사람씩 서로 공조를 하면서 이제 상대 쪽에 조금 강자라고 보여지는 김문수 후보나 한동훈 후보를 때리는 뭐 그런 방향으로 이제 흐를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2차 경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올 가능성도 있을까요? 그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동안에 뭐 각종 여론조사 이제 흐름을 이제 우리가 쭉 봐서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긴 한데요. 네.
대략 이제 이 국민의힘 후보들이 5%에서 10% 언저리에 다 포진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도 그 절대 강자가 지금 없는 그런 그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네. 여론 흐름은 그렇다라는 거죠. 뭐 당심은 조금 다를 거라고는 좀 보긴 합니다만, 이제 그래서 이게 한쪽으로 확 표가 이제 몰리면서 누군가를 이제 딱 점지하는 형태로 네. 그런 식으로 이번 경선이 진행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친윤계들 입장에서도 이제 좀 약간 좀 표분산이랄까, 약간 응집력 약화랄까 이런 조짐들이 좀 있기 때문에 더 그렇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최종 후보의 윤곽은 아직은 좀 이르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나경원 후보가 탈락하면서 좀 더 변수가 많아진 거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불확실성도 좀 더 커졌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동안은 이제 김문수 후보가 이제 뭐 어찌됐건 전반적으로 각종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고 있었고, 홍준표 후보가 이제 그걸 좀 추월하는, 네. 최근에 굉장히 추월세가 좀 매섭다, 뭐 이런 이제 평가까지 이제 나왔던 바가 있는데, 이제 최종 이제 국면에서는 이제 어찌됐건 친윤계들도 표심을 응집시키려고 애를 좀 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제 뭐 누구를 선택할지, 제 개인적으로는 홍준표 후보보다는 조금 더 김문수 후보 쪽으로 갈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네. 판단의 근거는 홍준표 후보가 이제 그동안 굉장히 친윤 행보를 보이긴 했는데, 친윤계들 입장에서는 조금 상대하기가 버거운 그런 이제 경우에 해당한다라는 거죠. 워낙 이제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독자성이 굉장히 강하신 분이고 개성이 좀 강하신 분이어서 친윤계 의원들도 조금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측면이 좀 없잖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향후를 고려해서 그래도 좀 자기들하고 소통이 가능한 쪽으로 약간 갈 가능성, 그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나, 그렇게 좀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가상 1대1 대결에서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후보들 간의 격차가 큽니다. 본선이 되면 좀 달라질 수 있나요? 지금 이제 양당 모두 이제 경선을 치르고 있는데, 네. 좀 재미없게 흐르다가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안철수 후보가 올라가면서 흥미 요소가 좀 생겨서 이제 흥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좀 생긴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컨벤션 효과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국민의힘 쪽에서 컨벤션 효과가 조금 더 날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 네. 이렇게 본다면 지금 이제 보수 지지층의 이제 표심 응집, 또 이제 중도 보수 성향 지지층들의 약간의 이동, 이런 것들이 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경선이 끝나고 나면 약간 이제 이벤트 효과가 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중도 보수, 특히 이제 중도 지형에 계신 분들도 이제 아무래도 이제 투표일이 다가오면 이제 마음의 결정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이번에 이제 단일 후보가 결정되고 나면 국민의힘 후보도 지지율이 지금보다는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더하기 한 것보다는 약간 시너지 효과가 나서 조금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 경선 쪽도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누적 득표율이 90%에 육박합니다. 이재명 대세론을 열심히 보여줬는데 국민의힘에서는 독재국가 선거를 보는 것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득표율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굉장히 이례적인 건 맞습니다. 맞고 조금 우려되는 지점도 조금 있긴 하고요. 네. 과거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새정치 국민회의에서 이제 후보로 당선됐을 때도 네. 본인이 만든 정당 아닙니까? 그런데도 78%로 그때 대선 후보로 확정이 됐거든요. 네. 그때보다도 더 높다. 이거를 우리가 과연 정상적인 민주정당의 모습으로 봐야 되겠는가? 이거에 대해서 약간 의문들이 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 의문을 좀 가지고 있는 거고요. 이게 과연 건강한 신호냐라고 하는 이제 그런 우려도 좀 꽤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다가 이제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이렇게 일방적으로 흐르다 보니까 뭐 흥행 내지는 관심이 그냥 뚝 떨어져 버린 그런 그 상황이에요. 그래서 네. 이게 본선에서 이제 그 이재명 후보가 이제 대선전을 치러 나가는데 이번 경선이 적어도 보탬은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김동연, 김경수 후보 한 자릿수 득표율입니다. 차기를 위해서라면은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요? 사실은 차기를 생각하면 이번에 존재감을 많이 부각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이재명 후보하고 조금은 좀 대립각을 세울 필요도 있고 또 이재명 후보가 내는 여러 가지 공약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있으면 지적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뭐 전혀 안 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렇게 공격이 매섭지를 못하다 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토론 같은 걸 봐도 이제 흥미가 많이 좀 떨어지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전개가 되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뭐 이제 너무 압도적이다 보니까 어차피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제하고 그 상황에 대비해서 본인들의 처신을 지금 이제 한계 지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네. 이제 뭐 괜히 척질 필요 없다. 과거 보면 이제 경선 과정이 굉장히 치열해가지고 나중에도 그렇죠. 막 감정 대립이 심하고 뭐 이랬던 적이 많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아이고 뭐 척질 필요 없고 오히려 이제 이재명 그 후보의 영향력을 활용해서 거기에서 내가 이제 뭔가를 좀 이제 얻을 수 있는 걸 얻겠다. 예를 들어 뭐 차기 당대표랄지 또는 뭐 정부가 이제 구성된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요직이랄지 이런 쪽에 더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결과적으로는 지금 굉장히 그 맥없이 좀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네. 봐야 되겠죠. 한덕수 대행 국민후보 추대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외곽 조직인데 공동위원장은 한 대행도 알고 있고 만류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총리실은 사전 교감이나 커뮤니케이션은 없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봐야 하나요? 그런데 좀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경기고 동창이시더라고요. 네. 그런 이제 학연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일가가 굉장히 이제 호남 보수로 유명한 그런 집안이고요. 네. 또 이제 뭐 한덕수 이제 권한대행 같은 경우에도 이제 호남 이제 인사로서 이제 양진영을 오가면서 이제 요직을 하신 그런 경우에 해당한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제가 보기에 성향은 역시 약간 좀 호남 보수로 분류하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네. 그래서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뭐 전혀 그 교감이 없이 이렇게 나오진 않은 것 같은. 네. 그리고 사실 소문도 약간 그렇게 들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격기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8시 47분입니다. KBS 1라디오 정통 시사 프로그램 정격시사. 정치자의 눈으로 질문하겠습니다. 공정의 가치를 추구합니다. 꼭 필요한 정보를 담겠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7시 20분에 찾아옵니다. 고립, 은둔 청년이 전국적으로 5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학교 폭력과 경쟁 중심의 문화 등으로 생긴 것으로 봐야 한다는 분석이 나오는데 KBS 시사 프로그램 더보다에서 이 사안을 심층 취재한 최은진 기자 만나봅니다. 최 기자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립 은둔 청년들 직접 만나봤는데 주요한 원인이 뭔가요? 일단 직접 취재해보니까 그 고립 은둔 청년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은 굉장히 복합적이었습니다. 만났었던 대다수의 청년들이 이제 또 학교 폭력이나 어린 시절 당했던 이제 집단 따돌림 같은 이제 사회적 트라우마를 겪는 경우가 많았고요. 그 어린 시절의 부정적인 경험이 이제 성인기에 이제 대인 관계의 어려움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게
어릴 때 일 아니냐, 이게 다 지난 거 아니냐라고 말을 할 수는 있겠지만 유년기 때 상처가 성인이 되어서도 아예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게 할 정도로 깊게 남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가정 내 갈등이나 그 가정에서의 정서적 방임 같은 경우도 이제 원인된 사례가 있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무엇보다도 이제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조차 도움을 청할 수 없다라는 사실이 더 청년들을 고립하게 만들었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보면 고립운둔 청년이 전체 청년의 5.2% 수준. 이게 2년 전 조사보다 2배 이상이 늘었다는데 54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이렇게 급증한 원인은 어떻게 분석됩니까? 일단 2022년에 처음으로 고립운둔 청년에 대한 실태 조사가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때가 처음이었나요? 네. 그래서 이 개념이 2022년에 언론을 통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회적 이슈로 부각이 되면서 고립운둔을 하고 있던 청년들이 그 전까지 이제 본인이 고립운둔 청년이라고 자각을 하지 못하다가 나 그런 거 아닌가 하면서 이제 설문에 응하고 네. 이제 손을 들고 나오면서 이제 수가 늘어났다라는 그런 분석도 있고요. 그리고 분명히 이제 코로나19 장기화의 영향도 이제 있었습니다. 이제 팬데믹 시기에 우리가 대면하지 않고도 학교에 가지 않아도 수업을 받을 수 있고 직장에 가지 않아도 이제 회의를 할 수 있고 업무를 할 수 있다는 이런 경험들을 다 했잖아요. 청년들이 이게 사회적인 접점이 없어도 괜찮네? 이제 이런 생각이 들면서 굳이 이제 원하지 않으면 필요하지 않으면 사회적 접점을 만들지 않고 그렇게 이제 사회 경험이 사라지면서 많은 청년들이 이제 고립을 겪는 사례가 늘고 있다라고 이제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그러면 이 고립운둔 청년을 어떻게 분류하는지도 좀 궁금한데 예를 들어서 뭐 기간이라든가 아니면 타인 접촉하는 횟수라든지 어느 정도 수준일 때 우리가 고립운둔 청년이라고 하는 건가요? 네. 저희가 보통 이제 고립운둔 청년이라고 이제 묶어서 표현을 하는데 사실 또 고립 청년, 운둔 청년 이렇게 개념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먼저 잠시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네, 먼저 고립 청년은 보통 구직 활동이 없는 청년들 중에서 정서적이고 이제 물리적으로 사회적 교류가 없는 그런 상태가 한 6개월 이상 유지된 청년을 이제 고립 청년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운둔 청년은 고립이 좀 더 심화돼서 생필품을 사러 간다든가 뭐 이런 정말 필요한 활동을 제외하고는 본인의 집 이런 이제 제한된 공간에만 머무는 청년을 운둔 청년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운둔 기간에 대해서 이제 전문가들도 이제 좀 의견이 상이합니다. 뭐 최소 6개월, 뭐 3개월 이렇게 보는 전문가들도 있고, 그다음에 기간은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보통 한 6개월 정도를 기준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네, 6개월 정도면 진짜 상당수 청년들이 그런 청년들이 좀 기억나기는 하는데 원하는 직장을 얻지 못하는 취업 실패가 원인인 경우가 좀 있었나요? 네, 사실 이제 통계적으로 봤을 때 청년들의 고립운둔의 가장 큰 요인이 바로 취업 실패였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국무조정실에서 청년 실태 조사를 발표했는데요. 청년 고립운둔의 한 32.8% 정도가 이제 취업 실패를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청년들이 이제 사회 진입의 첫 관문에서부터 좌절을 하면서 이제 거기서 실패를 맛보고 스스로를 격리하는 이런 경우가 많다는 뜻인데요. 이제 실제 제가 만나봤었던 어떤 청년은 토익도 뭐 800점 후반, 네, 그리고 영어 말하기 점수도 있고 컴퓨터 자격증 뭐 이런 여러 가지 스펙을 이제 가지고 있음에도 취업 시장에서 계속 좌절이 되니까 네, 점점 이제 친구들하고의 연락도 끊고 이제 가족들하고도 좀씩 단절되기 시작하고 이렇게 움츠러드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건 약간 개인적인 문제라기보다는 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라든가 노동 또 양질의 일자리가 좀 한정된 것 이런 것도 이런 고립운둔 청년을 양산하는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거군요. 네, 굉장히 정확한 지적이신데요. 네, 전문가들도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립운둔 청년이 이제 증가하는 그런 배경에는 그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가 이제 가장 큰 원인이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 그 다음에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격차,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청년들이 이제 구직 실패를 하는 그런 원인으로 이제 지목이 되죠. 대기업이나 뭐 정규직 이런 일자리는 임금도 높고 안정적이고 복지도 좋고
요런 반면에 이제 중소기업, 비정규직 이런 경우에는 상대적으로는 떨어질 그렇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근데 이제 청년들도 이 격차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웬만하면 양질의 일자리를 원하죠. 근데 청년들이 원하는 그런 이제 기대 수준에 미치는 일자리가 아무래도 부족하다 보니까 그 취업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발생하고 그다음에 취업 시장에서 이제 계속 좌절하는 청년들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런 고충을 토로하고 좀 상담할 곳은 있나요? 네. 그 경력 단절이 이제 길어지고 그다음에 청년들이 고립 운동이 길어질수록 이제 경력 단절이 길어지고 취업이 안 되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잖아요. 그렇죠. 예, 이제 그거를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기관들에서 청년들의 고충을 들어주거나 또 이제 취업 연계 프로그램 같은 거를 운영하는 기관들이 꽤 있습니다. 네. 네, 이제 청년재단 같은 이제 민간 단체에서 잘 나가는 프로젝트라고 해서 네. 이름이 그냥 잘 나가는 겁니다. 네. 집 밖으로 잘 나가고 내가 잘 나가고 나간다는 거군요. 네, 그런 이제 프로젝트를 해서 청년들이 이제 사회 활동을 돕는 상담이나 프로그램도 좀 진행을 하고 뭐 저희 방송에서 다룬 곳은 아니지만 안 무서운 회사라는 곳에서도 이제 청년들의 이제 자립 활동을 돕고 있는 그런 민간 단체들이 있습니다. 이 고립운동 청년을 새로운 취약계층으로 분류해야 한다 이런 주장들도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보건사회연구원 등 이런 고립운둔 청년 문제를 이제 연구하는 기관들은 고립운둔 청년을 새로운 취약계층으로 봐야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이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건데 특히 이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해결을 해야 하는 이유는 고립운둔 청년이 많아지면 결국 노동력 손실 등 이제 사회적 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인데요. 네. 네, 노동력 손실만 해도 2019년 기준으로 약 6조 7천억 원 정도입니다. 이제 여기에 이제 청년들이 일을 하지 않으면서 받는 실업급여라든지 이제 국민 기초생활보장제도라든지 이런 정책 비용이랑 그다음에 의료비 같은 것까지 다 합하면 한 연간 7조 원 정도의 사회 비용이 발생한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KBS 최은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격시사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진행의 정창준이었고요. 내일 아침 7시 20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